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한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무한수열들의 합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무한수열의 합을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급수의 합이 과연 존재할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입니다. 무한수열이나 무한급수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대학 교과정에서는 좀 더 다양한, 더 많은 이론들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 1절 수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열의 극한을 또한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정의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1절 수열입니다. 수열의 정의는 오늘날 함수의 일종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를 나열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수를 나열한 것을 잘 관찰해 보니까 다음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역은 자연수의 집합이고 공역은 실수의 집합으로 보내지는 하나의 대응관계로서 수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보내는 대응관계를 우리가 편의상 F라 표시한다면 정역 안의 원소를 이 집합하고 똑같은 교로서 소문자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N에 있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N을 F에서 그 상을 보내는데요. 그 상이 이와 같이 실수의 원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함수값 fn을 보통은 다른 교로 an 이런 교로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즉 이 좌측과 우측의 기호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약속된 즉 정역이 실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특별하게 자연수의 집합에서 약속된 이런 함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수열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정역이 보다시피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1, 2, 3, 4를 하나하나 대응을 시킬 때마다 함수값 F1, F2, F3가 각각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표현한다면 다음같이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역을 나타내는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치역에 해당되는 fn 또는 근데 fn이나 an은 같은 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정역 안에서 원소 1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대응되는 값은 f1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는 a1 이렇게도 표현할 거예요. 또한 정역 안에 원소 2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2로 역시 대응하는 수열은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규칙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임의 자연수 n에 대해서는 그 함수값은 fn이나 또는 an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자연수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우리는 시퀀스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수열의 대표적인 예문으로서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조화수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수열들을 역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절의 학습 목표는 수열을 하나하나 다 학습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을 다루려는 게 목적입니다. 자, 먼저 수열에 관한 간단한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표기법, 수열을 나타내는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A에는 보다시피 함수값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은 앞으로 수열을 표시할 때 우리 교재 안에서는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하거나 또는 AN 이렇게 되는데 시작은 1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열의 시작점이 꼭 n이 1부터 가야 됩니까 하면 예문에 따라서는 n이 2나 3, 5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기호 표기는 시작점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호 표기예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뒤 문명을 통해서 n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뻔히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간다면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책에서는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꺾기교를 써서 표시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잘 관찰해 보세요. 저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뭐 이제 요거나 요거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요 위의 기호를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다음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예제 1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열을 표시하는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모양은 바로 수열 AN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저 밑에 있는 2번 표현처럼 요 안에 있는 집합교 안에 있는 요 모양이 바로 수열 AN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미 어떤 n에 대해서 표시한 것을 요 기호 표기를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제너럴 텀 일반항이라 얘기를 해요. 일반항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규칙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일반항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앞에서 표시했던 우리가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이 기호 표기를 써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기호 표기는 수열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A1은 이런 모양이고 A2는 이런 모양이고 A3 이렇게 있고 AN은 이런 모양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서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듯이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어느 거를 사용하더라도 다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간결하게 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일반항 표현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볼까요? 예제 2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수열을 이렇게 하나하나 원서를 나열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나열된 규칙을 보고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마냥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항을 찾으면 100번째 위치가 어떤 모양인지 1000번째 위치가 어떤 모양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항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잘 볼까요? n이 1부터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n이 1부터 카운팅 된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우선은 부호를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타이핑 선생님이 잘못 쳐놨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부호가 규칙적으로 교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써도 좋고 n 마이너스 1승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n이 1일 때 1 마이너스는 0승이고 0이 하는 모든 수형승이 1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즉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을 써도 돼요. 1에다 1을 더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플러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n이 이렇게 출발할 때 n이 자연수로 이렇게 1부터 출발할 때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승이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승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표기입니다. 즉 수학에서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1의 n승 또는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 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등이 나오면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모를 잘 보면 5의 배수예요. 5, 5, 25. 그 다음에 25의 5배니까 또 125.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5의 1승, 5의 2승, 5의 3승, 5의 4승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분모는 5의 n승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분자를 잘 볼까요? 3, 4, 5, 6, 7 규칙적으로 1씩 더해서 뒤에 거를 만들었네요. 그런데 잘 보면은 맨 처음에 1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3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n이 1부터 카운팅 되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충분하겠네요. 우리는 나열된 모양을 보고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열을 표시할 때 이렇게 원수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 이렇게 점점점이 있으면요. 이 뒤가 앞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만 이 규칙이고 뒤에서부터 다른 규칙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 표기의 약속은 앞에 이런 몇 가지 규칙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나머지 뒷부분도 그와 똑같은 규칙이 반복됩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3번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수열은 규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3번의 A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도 1월 1일 날 그때부터 계산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거는 규칙을 잡기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어떤 예문은 규칙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게 좀 독특하거나 또는 복잡한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중에서 세 번째 보기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아주 유명한 수열입니다. 수열 이론에서 이 피보나치 수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황금비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것도 이 피보나치 수열로부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냥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다라는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여러 가지 성질들은 교재 연습 문제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원소를 나열한 것을 잘 들여다보면 11, 2, 3, 5, 8, 13, 21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규칙으로 되어 있냐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규칙을 살펴볼까요?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뒤에 걸 만들고요.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뒤에 거 만들고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뒤에 거 만들고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뒤에 거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뒤에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규칙을 계속 나열하면 당연히 아무리 뒤가 많아져더라도 이 규칙을 반복해서 써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 항의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뒤에 걸 만드니까 20이라고 13을 더하니까 34가 되고요. 또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5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수열을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찾아냈던 수열이다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은 한 번에 바로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점화식 관계라 불려지는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점화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수 n을 포함하고 있는 수학적 관계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점화식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다뤘던 이런 예문처럼 간명하게 이렇게 일반항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AN의 모양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규칙이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자, 이제 이 수열을 우리가 보통 이제 FN이라 표시를 해보면은 피보나치의 이니셜을 따서 F라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다음 걸 만들었다는 뜻에서 Fn-1 플러스 Fn-1을 계산하니까 앞에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걸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N은 3 이상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n이 3이라고 대입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F1, 여기가 F1, F2, F3, F4, F5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값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F1은 얼마고 F2가 얼마일까 하는 얘기인데 F2하고 F1은 각각 1,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 관계로 역시 수열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항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점화식 관계로 때로는 수열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수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습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수열들을 다 학습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수열의 극한, n이 자꾸 증가할 때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느 항에 가까워질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용어를 약속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면 그 상수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n이 커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n이 커질 때마다 n을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 n이 1일 때 2분의 1이 나옵니다. n이 2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1이니까 대략 3등분 했을 때 두 번째 칸이니까 여기가 2에 해당돼요. 같은 논리로 n이 3일 때 대입하면 4분의 3, 4등분을 했을 때 세 번째 위치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n이 4일 때, n이 5일 때, n이 6일 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자,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까 하고 봤더니 계속 수를 나열했더니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수열을 이렇게 직선 위에다가 직접 나열함으로써 수열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열은 함수의 특별한 경우거든요. 정역이 자연수로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보다시피 수열을 수직선상에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좀 더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듯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직접 정역은 X축 그리고 치역은 Y축에다 놓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때로는 더 좋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바로 이거예요. 자, 정역은 보다시피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하나하나 카운팅되는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열을 직접 표시하는 치역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 수열은 보다시피 정역이 자연수에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점으로 콕콕 찍혀서 나타납니다. 우리 연속인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계속 실수로 연결돼서 그렸던 그래프와는 다르게 우리는 수열은 이렇게 정역이 요 1과 2 사이는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만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1일 때 2분의 1, 2일 때 3분의 2, 3일 때 4분의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로 재가면서 하나하나 표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n이 커질 때마다 이 수열이 점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죠. 정역의 값이 커질 때마다 함수값도 커지니까 증가하는데요. 이런 수열을 증가수열이라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n이 계속 커지면은 n이 결국은 무한대까지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하고 봤더니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을 잘 보니까 여기 점선으로 표시했던 이 점이 요 값이 1이에요. 따라서 이 수열은 점차 n이 커질 때마다 1이라는 값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 같이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은 혹시 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그 뒤에 가서 이 예문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n이 커질 때마다 수열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용어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바로 수렴이라는 용어를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다음 정의는 극한값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럴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수열 AN에 대하여 n을 충분히 크게 잡음으로 해서 일반항이 어떤 고정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만들 수 있을 때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N을 계속 키웠을 때 일반항이 어떤 고정된 상수값 이걸 L이라 보면 돼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열 A에는 극한값 L을 갖는다고 합니다. 라고 약속하고요. 또는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기호로 수학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l에 가까워진다. 또는 리미트 a에는 l이다.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주로 오른쪽 기호 표기 방법보다는 왼쪽 기호 표기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극한값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극한값이 일정한 상수값으로 존재할 때 수열 a에는 수렴한다. l에 수렴한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극한값에 대한 정의, 수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수렴이란 말을 다루게 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수렴하지 않는다. 즉 일정 값에 가까우지 않는다면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수렴하는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다 발산하는 경우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을 잘 보면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저자가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볼까요? n이 커질 때마다 여기 일정한 상수값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문은 밑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그래프였었죠. 얘를 넘지 못하면서 올라가기만 하는데 꼭 그러리란 법은 없죠. 보다시피 n이 커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오르락내락이 계속 반복되지만 n이 커질 때마다 요 직선으로부터 파란색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폭이 점차 좁아짐으로 해서 n이 커질 때마다 이 진폭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L에 가까워질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뭐 이런 그림으로도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발산이라 얘기를 해요. 발산에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라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계속 진동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면 그럴 경우는 진동인데요. 진동도 역시 일정 값에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앞서 배웠던 수열에 관한 정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즉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를 좀 더 엄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때 입시론 델타는법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좀 더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많은 성질을 증명하려고 할 때 직관에 의해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성질도 있겠지만 또는 중요한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성질을 증명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를 별표시 해놓고요. 잘 숙지를 해놓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수열 AN이 극한값 L을 갖는다. 즉 L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함수의 극한하고 조금 다르죠. 함수의 극한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뒷부분은 얼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x-a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fx-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이 존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열은 극한값 l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 역시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수직선 위에 그 수열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A1이라 볼게요. 여기가 A2라 보고 여기가 A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여기가 L이라 보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편에서 한쪽으로만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 볼게요. 이렇게 무한히 계속 가까워지는 경우 앞에서 봤던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곧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한 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한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잘 살펴본다면 자,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 관한 엄밀한 정의는 이런 뜻이에요. 자, L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입실론 구간을 선택합니다. 입실론은 very small의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대문자 A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의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임의양수 입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또는 만분의 1 이와 같은 식으로 임의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뭐 여기도 이제 똑같은 입실론 관계를 한다면 요 오른쪽 끝점은 L 플러스 입실론이 될 것이고 왼쪽 끝점은 L 마이너스 입실론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L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L 플러스 입실론 이 사이 구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사이 구간에 대해서 잘 보면 여기를 보면 유한계의 원소는 이 빨간색 정확하게 L을 중심으로 하는 입실론 구간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입실론 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한계의 개수를 편의상 n개라고 보겠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색 바로 왼쪽에 있는 요 점의 위치는 A 대문자 n이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A1부터 AN까지의 원소는 이 구간 안에 속하지 않죠. 하지만 이 구간 안에 속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AN 플러스 1번째부터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n은 이 입실론 구간이 더 커지고 좁혀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에 따라서 이 대문자 n의 개수, 즉 유한계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이 대문자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소문자 n이 얘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대문자 n 플러스 1, 대문자 n 플러스 2, 대문자 n 플러스 3 이런 식이에요. 즉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대문자 n 플러스 1이고 얘가 대문자 n 플러스 2 이런 식이 됐죠. 그 바로 뒤에는 대문자 an 플러스 3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n보다 큰 대문자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an과 L 사이의 거리가 입시는 내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점 사이의 차는 이 두 값의 차의 크기는 거리를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L이었을 때 L과 요 파란색 AN 플러스 1이나 L과 AN 플러스 2나 L과 AN 플러스 3 등등등 그들 사이의 거리는 처음에 선택했던 입시론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입시론 구간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한다면 이 말이 곧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n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충분히 큰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큰 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n이 결국은 계속 커진다면은 이 대문자 n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계속 커진다면은 an과 L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an이 L에 수렴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엄밀한 수학적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수열의 극한을 정의할 때 이렇게 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자연수 n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재 정리예요. n이 딱 몇 번째인지는 입시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n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엄밀한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런 그림 아까 했던 그림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를 얘기한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됐죠? 충분히 큰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는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할 때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었다 했었죠. 자, 이런 형태로 표시했을 때 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n이 커질 때마다 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수평선이 L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수열을 점을 찍어 보니까 평면상에 점을 찍어 보니까 오르락 내락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간격을 입시론으로 잡은 겁니다. 요 간격을 입시론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 위점은 L 플러스 입시론이 되고 요 아래점은 L 마이너스 입시론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L 플러스 입시론과 아래 L 마이너스 입시론으로 띠를 하나 만든 거예요. 띠가 이렇게 노란색 형태로 이렇게 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점들이 보다시피 A1, A2, A3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부터 봐요. 여기가 대문자 N이라고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거는 일부 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띠의 바깥에 있어요. 하지만 이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는 잘 볼까요? 이 노란색 수평 두 줄로 표시했던 수평띠 안에 모든 항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항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림의 모양을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유한계의 원소들은 항상 요 띠 안에 들어온다는 말을 못할지라도 대문자 n보다 더 큰 자연수들에 있는 요 빨간색 점들은 다 이 띠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앞에서 우리가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입시론 구간을 가만히 고정시켜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줄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자꾸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더 줄여볼까요? 예를 들어서 반 정도로 더 줄여봐요. 그러면은 반 정도로 더 줄이게 되면은 얘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입시론을 줄이면 n도 덩달아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n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손을 그리다 보니까 막 겹쳐져 보입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줄의 안쪽에 이제 요 빨간색 점들이 놓여 있다라 가정한다면 이렇게 n의 값은 입신호를 줄이면은요 당연히 n은 좀 더 증가돼요. 그래서 n을 만약 입신호를 더 줄이면 n은 훨씬 더 많이 증가되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n을 찾을 수 있어요. 유한계가 즉 n이 입신호를 줄어들 때마다 그 구간 이 띠 안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여전히 무한히 많은데요. 얘를 벗어나는 것의 개수는 유한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유한계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100억 개가 되든 1000억 개가 되든 그리고 그 100억 개든 1000억 개가 되든 간에 그거보다 더 큰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은 다 요 구간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입신호를 아무리 줄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구간을 벗어난 점의 개수는 많아지게 돼요. 그만큼. 하지만 그래봤자 유한계고요. 그걸 뺀 나머지 모든 무수히 많은 원소들은 다 요 구간 안에 속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입신호를 줄여도 이 안에 들어오는 개수는 무한히 많고 바깥에는 개수가 좀 더 많아질지라도 여전히 유한계니까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 이 극한 L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충분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이든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입신호를 줄일 때마다 대응하는 n의 값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입신호를 더 많이 줄이면 요 그림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촘촘하게 그렸을 때 더 이렇게 얇게 그린다면 그렇게 되는 n은 조금씩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줄여도 결국은 이 이외에 있는 모든 n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L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는 조금 전에 봤던 그림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요.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응하는 이제 함수 fx의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보라색 형태의 그래프라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 했어요?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거든요. 대신 정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일정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일정한 상수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수열, 자연수의 집합에서 적용된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f예요. 그러니까 1일 때 요점, 2일 때 요점, 3일 때 요점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수열에 대해서 같은 fx의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도 함수가 L에 가까워지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점들도 당연히 그 극한값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다시피 함수가 x가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이 L이고 그 L에 수렴한다면 x가 아닌 자연수 n으로 바꿔놓은 수열도 같은 규칙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L에 수렴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라서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어떤 수열의 극한을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때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을 조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건 성립 안 합니다. 즉 부분만 갖고 전체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정리는 한쪽으로만 가는 정리입니다. P이면 Q이다 일 뿐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죠. 만약에 어떤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열 그 자체의 극한이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함수를 생각합니다. 즉 n 대신에 x로 바꾸는 함수 fx를 생각할 거고요. 함수 fx의 극한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로피탈 정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써서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고 만일 그 극한이 구해진다면 그와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 an도 같은 극한으로 수렴합니다라는 것을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 같은 정의는 발산을 나타내는 정의인데요. 자, 이거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열 an이 극한이 무한대로 갔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m이라는 아주 큰 상수가 있어요. 아주 큰 상수,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아주 큰 상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n이 계속 커질 때마다 여기 이제 n이에요. n이 커질 때마다 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여기가 n이라 볼게요. 아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는 굉장히 많은 n개라는, 그래봤자 유한개예요. 근데 그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들은 다 함수값들을 확인해 보니까 수평선에 점선을 표시했던 이 m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m을 더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m을 더 키워봤어요. m을 이제 파란색 m을 여기쯤 잡으면은 그때 대응하는 n은 이렇게 더 커집니다. 더 증가를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 파란색 m보다 더 큰 n에 대해서는 여전히 m보다 크게 나타나게 될 때 아무리 m을 증가시켜도 어떤 충분히 큰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그 n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주어진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해됐죠? 발산이란 건 아무리 큰 상수를 잡아도 더 큰, 그렇게 되는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항상 n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 발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는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정리인데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었잖아요. 그와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스님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항상 조건 없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 없이 결론 없어요. 이 극한도 사용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 극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AN의 극한이 존재하고 BN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만 다음 같은 극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돼요.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C가 임의 상수라면 합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고 그 다음에 차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곱셈은 각각의 극한의 곱, 나눗셈은 각각의 극한의 나눗셈, 단 분모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AN의 피승에 관한 극한은 극한의 피승과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가 자연수라면 AN을 P번 곱했다고 가정해봐요. 요 위에 4번 성질로부터 곱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이 되니까 6번은 이 4번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가 꼭 자연수가 아니라도 돼요.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AN은 양수고요. 자, 이제 이런 성질들 별도의 증명 없이 앞으로 수열의 극한을 다루려고 할 때 암암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함수의 극한에서도 사용했던 스키 정리입니다. 이 스키 정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스키 정리가 있었는데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때도 역시 스키 정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 개의 수열 AN, BN, CN이 대성관계가 있을 때 극한을 취했는데 양 끝의 극한이 같은 값을 갖는다면 가운데 끼어있는 수열의 극한도 양 끝의 극한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N, BN, CN에 대해서 AN의 극한도 L이고 CN의 극한도 L이 됐을 때 가운데 껴있는 극한도 역시 L입니다는 얘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등호 없어도 됩니다. 부등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극한 취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이고요. 여기엔 등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항상 성립합니다. 자, 스키 정리 앞으로도 자주 활용할 정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스키 정리를 시각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 밑에 검은색 점들은 AN이고요. 위에 파란색 점은 CN이고 가운데 있는 BN은 보라색 점은 BN인데요. 보다시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커요. 모든 n에 대해서. 그런데 AN도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지고 CN도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진다면 모든 n에 대해서 AN, BN, CN의 대소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BN도 달래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다시피 같은 극한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정리 하나를 더 하고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정리는 AN의 절대값이 0으로 간다면 AN의 극한도 0입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정리는 방금 전에 배웠던 스키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이 됩니다. 자, 증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하고 an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수열은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an이 음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절대값 붙였으니까 양수고, 그럼 만약에 an이 음수로 나온다면 오른쪽이 더 크겠네요. 만약에 an이 0이면 그때는 같겠네요. 그 다음에 또한 an이 양수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같으니까 이와 같이 이 an이 어떤 값을 가질지를 몰라도 an하고 an의 절대값 사이에는 이런 대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n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an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지요. 만약에 an이 양수라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른쪽이 더 크지요. 근데 만약에 an이 음수라면 왼쪽을 보세요. an이 음수면 절대값을 벗기려면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야지 되죠.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바깥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n이 되는군요. 그래서 an이 음수면 an이 0이거나 an이 음수면 등호가 성립하고 an이 양수면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이쪽은 an이 0이거나 또는 양수면 등호가 성립하고 an이 음수면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결국 어느 경우든 간에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문제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절대값이 0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an의 절대값이 0이라면 마이너스 an의 절대값도 당연히 0이에요. 그러니까 양옆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스퀴즈 정리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퀴즈 정리에 의하여 그러면 양옆의 극한이 0으로 가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수열의 극한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아주 쉽게 스퀴즈 정리로부터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앞으로 이제 수열의 크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극한이 0이라는 얘기는 수열 자체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증명도 똑같이 합니다. fx의 절대값, fx의 절대값 마이너스에서 함수 fx의 크기가 x가 어느 특정 값에 가까울 때 0이면 절대가 없어도 0이다. 이런 논리는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열의 극한 한번 세문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엔 문제는 앞에 예제 1번에서 사용했던 그 예문입니다. 앞에서 수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때 사용했던 예문인데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버리면 자, 1 플러스 n분의 1분의 1이 되죠.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수잖아요. 반비라니까 0으로 갈 것이고 1 더하기 무한소는 1이죠. 1분의 1은 1이니까 이 극한은 1일 거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계산만으로도 극한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걸 기껏해야 이렇게 점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점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수리적 연산만으로 그림 그리지 않아도 극한이 1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예제 2번 볼까요? 조금 더 복잡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은 수렴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수열 an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10 플러스 n분의 n이죠. 위와 마찬가지로 예제 4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눴으니까 1, 여기는 n분의 루트 10 플러스 n이 되는데요. n은 자연수고요.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분의 루트니까 한꺼번에 쓰면 루트 n의 제곱분의 10 플러스 n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루트 여기는 n의 제곱분의 10이고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무한대 역수거리니까 0, 무한대 역수거리니까 0, 0 더하기 0이니까 0, 0의 루트 씌워도 0, 0의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니까 0의 역수를 취하니까 이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예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어서 예제 6번의 문제를 볼까요? 우리는 이 예제 6번을 잘 들여다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갑니다. 예제 4번이나 5번은 적당하게 식을 변형하니까 극한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런데 예제 6번의 문제는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정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책에서는 저자들이 바로 로피탈 정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 미분적 분학이나 서점에 있는 많은 미분적 분학 책을 보다 보면은 일부 책의 저자들이 여기다 다이렉트로 로피탈 정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의하세요. 자연수의 집합에서는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려면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되는데요. 자연수는 하나하나 이렇게 디스크리트 끊어져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인 함수이어야 하고 미분도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다 다이렉트로 로피탈을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림으로 살펴봤던 게 있었죠. 바로 이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의 극한이 구해진다면 그 함수하고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도 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됐던 이 함수가 특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런 규칙을 똑같이 만족하는 수열, 점으로 콕콕콕 찍은 이 수열들도 마찬가지로 L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자체는 자연수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fx를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n 대신에 x로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함수 fx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x 대신에 n으로 바꿔놓으면 요 수열 an이 나옵니다. an은 다른 말로 fn이라고 쓴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x 대신에 n으로 바꿔놓은 수열이에요. 바꿔놓은 수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n 대신에 x로 바꿔놨으니까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분의 로그 x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양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로피탈 정리 적용 가능하군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니까 x분의 1입니다.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는군요. 따라서 이 함수 fx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정의되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확인해 본 결과 0이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앞에 배웠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수열로 바꿔도 n으로 바꿔도 당연히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fn은 곧 an과 같고 an이 곧 n분의 로그 n이거든요. 그래서 이퀄 0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함수 fx로 바꿔놓은 다음에 함수 fx의 극한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에는 항상 수열이 꼭 수렴하는 경우만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앞에서 예제 5번에서 발산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예제 7번의 문제는요, 진동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an이 마이너스 n승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n승은 항상 부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n이 1부터 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위아래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진동합니다. 따라서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시오.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제 7번은 발산하는 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예제 8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예제 7번에서는 마이너스 n승만 있다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호가 교대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옆에 n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승 이것만 있었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예제 7번에서 얘가 발산이었는데요. 옆에다 n분의 1을 붙여놨으니까 얘는 비록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지만 n이 커질 때마다 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n이 이럴 때 마이너스 1, n이 일 때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n이 커질 때마다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부가 비록 위아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긴 하지만 언젠가는 0이라는 상수값이 계속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예제 8번의 문제는 진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의 진동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감소의 진동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열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 별 표시해 놓을까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 정리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를 하는 중요한 성질이기도 해요. 자, 이 정리는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보다시피 이 극한도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의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함수 f가 있습니다.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함수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함수 f가 연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집합이 x고 이쪽은 집합이 y였다라 볼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함수 f가 x에서 y로 보내는 이 함수가 연속 함수였을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n이 극한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집합 안에 수열이 있었다라 볼게요. 그 수열을 an이라 놓은 겁니다. a1, a2, a3.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이렇게 l에 한없이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a1에 대항하는 함수는 fa1이 되겠죠. 여기다 쓰면 여기 a1에 해당되는 건 fa1, a2에 해당되는 건 fa2, a3에 해당되는 건 fa3 이렇게 될 텐데요. 얘네들도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an에 대항하는 함수값이니까 fan이 됩니다. A1의 함수값 fa1, fa2, fa3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L로 수렴할 때 이 정역 안에서 어떤 수열이 하나 존재하고 그 수열이 L로 수렴할 때 함수 f가 연속이라면 그러면 이 수열의 상들이죠. 이 빨간색은 수열의 상인데요. 그들도 자 L의 상은 FL이라 볼 거예요. 보다시피 이렇게 FAN도 FL에 수렴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림 이해됐죠? 이거 연속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연속이 아니면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잘 볼까요? 함수 f가 연속이고 정역 안에서 L로 수렴하는 수열이 존재했을 때 연속 함수라면은 그 수열의 상도 극한의 상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수학교를 다르게 표시한다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an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 L은 an의 극한값을 L로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FL이라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F 리밋 L이 이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양을 잘 볼까요? 이 좌변하고 이 우변이 같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봐요. 바로 이 극한기호가 함수 f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함부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극한기호하고 함수를 자리바꿈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놉니다.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발레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다음같이 생겼더라 봐요. 자, 이제 0이 아니면 1로 약속되어 있고요. 0일 때 0으로 약속되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x가 0이 아니면 1이고 x가 0이면 0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요
지금 극한교하고 함수가 자리바꿈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꼭 n이 무한대로 가야 됩니까 하면은 그냥 x가 a로 간다 이런 극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도 이거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연속 함수라면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f가 연속이면.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 함수 f는 원점에서 불연속이죠. 자, 이렇게 불연속일 때 함부로 극한교와 함수값을 자리바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함수 fx인데요. x가 0으로 갈 때 함수값은 보다시피 1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1이에요.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에 대한 극한 계산해 볼까요? x가 0에 가까워지 이건 뭐예요? 0이죠. x가 0으로 갈 때 이건 x니까 그냥 똑같이 0으로 가죠. 근데 f0는 뭐예요? f0는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제로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극한기호와 함수값을 자리바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립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극한교와 f 함수의 기호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예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고 봤더니 이게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성질이 만족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뭐 주어진 조건. 근데 이거 우리 책에서는 P면 Q이다라고만 써놨는데요.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떤 대응관계에는 함수가 있는데요. 정역 안에 있는 수열이 L에 수렴할 때 이 수열의 상 FAN하고 극한의 상 FL이 똑같이 AN이 L에 수렴할 때 FAN도 FL에 수렴한다면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정리가 그냥 한쪽으로만 이제 해놨으니까 우리도 이제 증명할 때 편의상 한쪽으로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사실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이 정리를 보통 수열의 극한을 이용한 함수의 연속성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함수의 연속성을 수열의 극한을 갖고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이란 걸 이해하고 있다면은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놓고 익혀두세요. 학교 시험 문제 증명하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함수 f가 L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가 L에서 연속이므로 자, 임의의 양수 입신론에 대하여 x 마이너스 자, 이제 L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역은 AN하고 L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여기서 델타보다 작으면 P면 Q이다 이렇게 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 fx 자, 이제 L에서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L에서 연속이라 했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x-L이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밑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속의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함수 fx 마이너스 fl에 입실론이 되는 P면 Q이다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이건 연속의 정의를 입실론 델타로 법을 써서 다시 쓴 것뿐이에요.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극한을 정의할 때 여기가 0보다 크다란 말이 있어야 되지만 연속임을 보일 때는 요 값에 0보다 크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이제 함수 f가 L에서 연속이므로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L이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라 했었으니까 x-L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x-fl의 크기는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양수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여기 앞에 본 가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수열 AN의 극한이 L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L이므로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방금 전에 이미양수 입신원에 대해서 이런 양수 델타가 있다는 것을 연속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었죠. 자, 우리는 이 델타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n보다 더 큰 n일 때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an-l의 크기가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델타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아주 큰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극한의 정의로부터 P면 Q이다가 되는 자연수 n이 분명히 있습니다. AN의 극한이 L이라 말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말과 이 말을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n보다 큰 n에 대하여 그러면은 an-l의 값은 델타보다 작게 됩니다. 그런데 P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FAN-FL이죠. 이 조건을 X 대신에 AN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X 대신에 AN으로 똑같이 바꿔도 이게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는 요거 임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이거일 때 이거이므로 이 조건도 성립하고 이 조건도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합니다. 자, 따라서 결론 내리면 이렇게 바로 내리면 되겠네요. 이거일 때 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n이 아주 큰 n에 대해서 그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FAN-F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이거인 n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n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FAN은 이 극한은 FL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증명이 끝났네요. 자,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입실론 델타 논법의 정의와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 이 두 개를 결합하니까 이 명제가 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명제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뜻이라는 얘기고 수학 기호로 보면 함수 f의 기호와 리미트 기호를 체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다뤄졌던 예문을 가지고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함수 f인데요. 이게 바깥에 극한이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극한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안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함수 fx의 극한도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사인은 전범위에서 연속인 함수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은 사인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만 존재해 주기만 한다면 안에 들어가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주관식 문제라면 sin x는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서술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풀면 안 되고요. 이유를 다 써줘야 됩니다. sin 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거의 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의 극한. n분의 파이의 극한은 당연히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는 가만히 있는 상수니까 무한소가 되죠. 주어진 함수는 연속함수이고 이 안쪽에 극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로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in n분의 파이는 안에 들어가서 si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이 0이었기 때문에 사인 제로, 사인 제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극한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예제 10번부터는요. 이 강의가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